사회과학 입문 제3주차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목의 강의 계획은 이제 15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제 6주차까지 5주 동안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2주차에는 사회과학 성립 과정의 첫 출발 지점인 과학혁명과 과학적 태도의 형성, 이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 두 번째 시간이죠. 16세기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6세기부터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이제 19세기, 16세기와 19세기 그 중간 시간입니다. 약 한 3세기 동안, 한 300년 동안에 유럽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과학에 영향을 줬는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3주차 내용 16세기부터 19세기 이전까지 사회적 변화, 특히 이제 사회과학의 등장과 관련시켜서 유럽에서의 사회 상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 요목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강의 요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제 강의 요목하게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사회과학 각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부분들, 다시 말해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부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간시험 끝난 다음부터 학기말 시험까지 이제 약 한 절반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시간이 된 거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이 시간에 주로 공부할 것은 이제 근대성의 개념.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근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족 개념 그리고 국가 개념의 등장 과정. 민족과 국가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긴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이 용어 개념들이 어떻게 등장이 됐는지 그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형성이 됐는지 그 과정. 그리고 중상주의, 자본주의 한 형태. 주로 이제 대외 관계, 교역, 무역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이념인 중상주의 개요와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과학혁명을 얘기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19세기 이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사회과학의 학문적 의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학혁명과 과학적 태도의 형성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과학의 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요 16세기 이후의 사회적 변화, 지금 말한 것처럼 근대에 들어서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그 과정들,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보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대의 문을 연 가장 큰 계기, 항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과학기술과 연관돼서 발달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제 중상주의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의 결과, 특히 선거제도, 입헌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의 선거제도가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철학적인 그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주로 그 고전 철학,希腊 고전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 계몽주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중세 때 우리가 신본주의였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데카르트가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 방법론, 이런 방법론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명제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론의 중요성,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등장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들어서 이제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한 나라의 이제 등장이 아니고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의미에서 중대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독립을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독립혁명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혁명하고 프랑스 대혁명의 의미를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은 중세의 완전한 이제 그 종언을 얘기하는 거죠. 중세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그 상징적인 그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사회과학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리상의 발견, 인도 항로 발견,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세계 일주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의 발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알게 됐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16세기 이후에 유럽의 사회적 변화는 크게 이제 한 10가지로 지금 정리를 했죠. 이건 우리 책에서, 우리 교재에서 사회과학, 형성, 발전, 현대이론이라는 그 우리 책에서 목차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 그다음에 계속 공부할 것이 차례편에 보면 우리가 제1부가 여기 해당이 돼요. 다시 말하면, 맨 첫 페이지부터 약 한 20페이지 정도까지. 이 내용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책에서는 그 중대한 이런 큰 변화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과학의 등장, 그 내용, 사회과학의 주요 핵심 개념이나 이론, 이런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과학에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수업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듣지만, 책을 맨 첫 페이지부터 한 20페이지까지 제1부 서론 부분을 좀 잘 읽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으로 와서 지금 우리 공부해야 할 내용들은 크게 10가지다. 10가지. 첫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이 됐냐. 다시 말하면 민족과 부족, 부족의 개념이 끝나고 그 이전에 시족이라고 하는 고대 개념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중세에 와서는 이제 부족시대, 봉건제, 장원제라고 하는 이제 부족시대였잖아요. 이 부족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민족시대로 이해한 게 바로 이제 근대이기 때문에 16세기 이후에 유럽 사회적 변화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거.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전근대적인 시족과 부족의 개념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거. 두 번째, 국가라고 하는 거.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등장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세 때도 물론 국가가 있었고, 고대 때도 로마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이런 그다음에 그리스, 이런 아테네, 이런 도시국가 형태. 하여튼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고대나 중세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금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근대적인 개념이 이때 와서 비로소 등장했다는 겁니다. 중세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세는 지난번 시대 구분할 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프랑스 대혁명인 1789년까지 약 한 1300년 기간이 이제 중세에 해당이 되는데, 중세에도 물론 국가가 있었죠. 그 당시 이제 형식상 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또 중세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프랑크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고, 프랑크 제국이 동프랑크, 스프랑크, 이탈리아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중세에도 있긴 했지만, 그 당시 국가는 그냥 장원이나 봉건제를 바쳐주는 그냥 좀 뭐라 할까요, 추상적인 의미의 그런 국가였을 뿐입니다. 고대 때도 뭐냐면 이제 정복 국가였을 뿐이고, 이제 무력으로 시족들이 이제 연합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고대 국가 개념도 이제 근대적인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자본이 이제 이 자본의 개념에서 등장하고자 자본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를 말할 때는 중세의 봉건주의와 대조되는 것이 근대의 자본주의 이념이다. 자본이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근대에 와서 형성이 됐다는 거고, 그 내용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 민주주의는 좀 더 구체적인 말로 하면은 선거제도죠. 다시 말하면 보통 선거권이 이제 인정이 되면서, 이게 보통 선거권이 인정이 된 것은 이제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으로 이제 입헌군주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서 이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번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계몽사상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근대에 와서 근대 철학이 이때 이제 시작이 됐다. 다시 말하면 그 화려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이 부활하는 그런 형태가 이 근대 철학이라는 거죠. 중세 때 와서는 뭐 철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부 철학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 외에는 뭐 철학이 없었고, 그 사람들 철학도 결국 철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학이었죠. 그러니까 중세 때는 약 한 1500년 정도의 철학의 단절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고대 철학이 부활이 되면서 이제 계몽 형태의 그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은 곧 계몽 사상이거든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교시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미국의 독립이죠. 1776년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혁명적인, 굉장히 근대적인 그런 제도가 여기서 생겨난 거죠. 열거해 보자면은 최초의 이제 이민국가가 생겨난 거죠. 다시 말하면 민족국가가 아니고, 유럽형 민족국가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이민국가가 생겨났다는 거. 두 번째로 연방제, 옛날에 고대시대 때 그런 대제국도 아니고 연방제 형태의 완전한 그 새로운 형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최초의 공화제라고, 공화, 왕이 존재하지 않는 유럽식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아예 군주가 아예 없는 공화제로 이제 그래서 공화제 형태로 이제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다음 유럽형의 수상이나 총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세우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등장했다, 이렇게 하기.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독립은 하나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중세를 완전히 단절하고 근대로 이행하게 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가장 큰 아마 인류 역사상 5천년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면 산업혁명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이게 우리가 구분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농촌이 해체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경제 시각에서 볼 때는 산업혁명이지만 사회 시각에서 볼 때는 도시화죠. 그 다음에 정치 시각에서 볼 때는 민주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의 사건은 산업혁명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산업혁명의 결과, 사회과학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 경제학이 이제 산업혁명의 두 가지 그 결과, 산업혁명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결과 이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보건 수준, 인간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인구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또 경제학이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결과 또 사회학도, 과학혁명의 결과 이제 산업혁명이 이어진 것이고, 산업혁명의 과정 함께 한 것이 바로 또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에서 우리가 프랑스의 사회학은 이제 물리학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실증주의 형태로 이제 등장한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의 사회학은 또 찰스 다윈의 또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진화론적 사회학이 또 등장한 것이고,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 그 독특한 그 관념론 쪽에 바탕을 둔 또 사회학이 등장이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과학은 산업혁명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죠. 산업혁명의 결과 시장 개척 필요성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해 수리 발달을 이다 보니까 또 물자를 판매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상주의 함께 이제 지리상의 발견에 있었던 거죠.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세기 이후에 유럽의 사회적 변화 첫 번째 먼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이라고 하는 말, 민족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문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민족, 영어로 쓰면 이제 네이션, 이 개념이 근대에 와서 16세기 이후에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중세 시대 때는 부족의 시대였던 거죠. 부족을 단위로 해갖고 하나의 장원이 형성이 되고, 그 장원들이 이제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장원 안을 보면 이제 신분이 분명하게 이제 나눠져 있고, 다시 말하면 노비와, 그 다음에 평민과,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영주,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 계층들로 이제 다 이제 부족을 단위로 해서 하나의 장원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중세는 우리가 부족의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는 시족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고대 시족의 시대에서 중세 부족의 시대를 거쳐서 근대에 와서 민족의 시대가 됐다. 포괄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시족이 연대해서 연합해서 부족이 되고, 또 부족들 중에서 또 유사한 부족들이 또 연대해서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범위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세 때 우리 체제를 우리는 봉건 체제다. 봉건이라고 해서 이제 한문으로 쓰면 나누어서 세운다. 봉건, 나누어 세운다. 영어로 보면 이제 feudalism이다, 이렇게. 봉건.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를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고 나누어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장원으로, 이 장원. 이 장원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manor, 장원 형태 나누어서 작업 자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쪼개서 이제 마을 단위로 이렇게 구성한 것이 이제 장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상거래, 다시 말하면 이제 시장이 너무 좁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자본이 등장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중소상공업자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도 좀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원 갖고 너무 좁으니까 그 외연을 확장하는데, 그러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외연을 확장할까? 시장 개척을 하자, 이윤을 늘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뭐랄까요? 너무 명분으로 약하죠. 실리만 있는 거니까. 그 찾아낸 명분이 바로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찾아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 10개 부족은 약간씩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운명 공동체고, 피가 섞인 혈연 공동체고, 또 역사가 섞인 역사 공동체, 역사가 동등한 역사 공동체, 그 다음에 뭐 언어 공동체, 언어도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부족을 하나로 묶어서 민족이라고 부르자. 민족은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실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이제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거창하고 뭐랄까요? 하여튼 뭐랄까, 어떤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등장한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 우리가 말 중소상공업자, 부르주아,
중소상공업자의 시장을 확대하려는 그런 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한 게 바로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이제 그런 민족이 먼저 등장한 곳이 역시 유럽에서 역시 프랑스였던 거죠. 프랑스는 이제 여러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도 비옥하고, 그 다음에 산도 없고, 거기 갖다 농작, 경작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대서양도 끼고 있고, 지중해도 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이 이제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다양한 그 부족들이 살았죠. 그 부족을 프랑스족을 우리는 갈족이다 또는 골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프랑스는 갈족, 골족, 프랑스를 살고 있는 다양한 부족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는 갈족이다 또 우리는 골족이다 이렇게 해갖고 민족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옛 이름이 갈리아였잖아요. 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 옛날 대통령이 샤를 드골이었잖아요. 샤를 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 민족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이제 결속이 됐어요. 영국도 켈트족,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그 다음 아일랜드와, 그 다음에 웨일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켈트족이다, 이렇게 해요. 켈트족. 그 다음에 영어식으로 쓰면 셀트족이다. 셀트족. 켈트,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이 사람들은 이제 북게르만 계통입니다. 노르만 계통 이 사람들이 아주 일찍이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되기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들어와 살고 있었죠. 그다가 이제 로마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브리타니아를 점령하면서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앵글로 지방, 그 다음에 독일의 작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잉글랜드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켈트족이 하나로 뭉치고, 그 다음에 앵글로 삭슨 하나로 뭉쳐갖고, 주로 켈트족은 이제 옛날로 치면 스코틀랜드 제국, 그 다음에 앵글로 삭슨은 옛날로 치면 잉글랜드 제국, 이렇게 해갖고 두 제국이 계속 100년 전쟁을 하죠. 이렇게 전쟁을 해서 결국은 두 나라가 이제 통합해서 오늘날 영국 국기가 이제 십자가와 X자를 합친 그런 형태의 국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영국도 이런 식의 조금 프랑스처럼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건 없고 둘로 나눠지긴 하지만 영국도 이제 하나의 민족 개념으로 결속이 됐다. 그래서 브리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더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 안에 이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와 그다음에 웨일즈와 아일랜드로 이제 네 지역이 이제 결속이 된 거고, 독일은 지역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가장 그 불리한 조건에 북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잖아요. 지도를 놓고 보면 위도가 굉장히 높아서 북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조건도 경작하기에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고, 토양도 굉장히 척박해서 이렇게 농작물도 잘 재배하기 힘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독일은 예로부터 굉장히 이제 열악해서 게르만족들은 이제 어떤 경작이나 문화보다는 이제 그 사냥 그다음에 침략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독일은 이제 상대적으로 민족의 형성이 늦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야 독일은 비로소 우리가 아는 비스마르크 시대 때 와서야 비로소 독일은 민족의 통일을 보게 되잖아요. 프랑스나 영국이 통일하던 때보다 훨씬 뒤처졌던 게 독일이고, 독일은 항상 이제 낙후돼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강박관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도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프랑스나 영국에 대한 독일의 상대적 낙후성, 열등감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개념이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건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문으로 쓰면 이제 국가 이렇게 되고, 영어로 하면 물론 스테이트고, 독일 말로 하면 이제 슈타트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말로 하면 에따. 자, 다 이제 그래서 자, 이게 개념이 등장하는데, 민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냥 문화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제도적으로
포장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 개념의 제도적 외피다, 껍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갈족, 골족이 뭉쳐서 프랑스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켈트족, 앵글로 섹션이 뭉쳐서 이제 브리튼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형태의 어,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독일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이제 이런 외피를 갖게 된 게 그게 바로 국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국가를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시민혁명이 났잖아요. 시민혁명이 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보통 선거권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어떤 신분이나 뭐 이런 데 차별 없이 1인 한 표씩 표를 간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선거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형식상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한 남녀가 평등한 수준의 일을 보통 선거권이 도입된 것은 이제 정말 늦어요. 영국 경우만 해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그런 의미의 보통 선거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신분이 이제 해체되면서 옛날에 그 노비나 옛날에 평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통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당성을 갖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가 아니고 선출에 의해서 이제 지도자가 뽑히는, 총리가 뽑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정당성을 갖게 된다. 정당성.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그래서 국가와 민주주의는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민주란 말이 이제 군주제 반대말이니까.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 혼자 통치하는 거지만 민주주의란 말은 이제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볼 때 데모스하고 크라티아가 합친 거잖아요. 데모스가 이제 다중, 크라티아 그러면 지배체제. 그러니까 다중 지배체제, 1인 지배체제인 군주제에서 이제 다중 지배체제인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바로 이제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선거와 국가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신분제라고 하는 것은 카스트다 이렇게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것.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노비냐 뭐 귀족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 신분제라고 봅니다. 카스트. 그때는 이제 중심이 되는 건 귀족이었죠. 귀족이 중심이 되고. 근데 이제 국가 시대가 되면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계급제가 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태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자본 여하에 따라서 자본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본 계급이 되는 거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이제 노동 계급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계급제입니다. 이 계급제에서의 주인공은 역시 상공인, 중소상공인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부르주아다. 부르주아라는 말을 씁니다. 부르주아. 자, 영어로 알파벳을 쓰면 부르주아 이렇게 이제 쓰죠. 이거는 이제 부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 말로 부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말로 성입니다. 성. 남한산성 뭐 이런 성이 부르입니다. 독일 말로는 부르크고 부르크. 프랑스 말로는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캐슬, 성이죠, 성.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부르주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 부르주아. 반면에 성 밖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이거는 프롤레타리다 이렇게. 부르주아는 말이니까 어원적으로 볼 때 부르라고 하는 말 이게 어근이죠. 성.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사는 사람들 전미사가 붙어갖고 이제 부르주아 이렇게 부르주아. 부르주아. 지금도 부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부르 또는 보루. 이게 지명에 보면 그 프랑스에도 보면 뭐 스카보로, 그다음에 미국에도 곳곳에 보면 지명에 보면 보로란만 지명이 많이 들어간 그게 다 성이란 뜻이고, 그다음 독일에는 뭐 함부르크, 짤츠부르크, 부르크란 말 많이 나요. 이게 다 이제 성이란 뜻이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하는 게 바로 이제 계급제였어요. 계급 우리가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가가 되면서 이제 국가를 받쳐주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관료제와 상비군입니다. 중세 때 없고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게 두 가지, 관료제와 상비군이죠. 관료제라는 것은 직업 공문제죠. 관료제. 옛날처럼 그렇게 정실적으로 그냥 귀족이면 당연히 그 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해서 시험에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실적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그런 관료제가 이제 근대에 와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비군이 만들어졌어요. 옛날처럼 이제 병농일치, 병농일치잖아요. 군인과 농부가 하나다. 다시 말하면 평소 때는 농사를 짓고 유사시에 전투를 한다. 이게 이제 고대 중세 시대의 개념이었다면, 근대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에 전념하고, 군인은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 영어로 말하면 ever ready army,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국가가 왜 그렇게 이게 가능했냐? 조세제도죠. 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조세제도가 이제 세금을 이제 건단 말이에요. 세금을 주로 그 당시에는 뭐 곡물이나 아니면 유럽은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이렇게 형태로 세금을 징수를 해서 소금 형태로 이제 월급을, 군인들한테도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관료한테도 월급을 주고, 이렇게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국가가 가능했던 거죠. 관료제와 상비군과 국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 이 자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이죠. 영어로는 이제 캐피탈, 독일 말은 카피탈. 그래 이제 어원적으로 볼 때는 소라고, 소가 몇 마리 있냐. 그 옛날에 이제 소를 많이 키운 부자라고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서양 중간에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기후가 항상 변화무쌍하고, 그다음에 안개가 많이 끼고 이다 보니까 그 농작물 재배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축을 많이 했죠. 소를 많이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에서 부자냐 가난하냐는 이제 소를 보고 소가 몇 마리냐 이걸로 가늠했기 때문에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된 것은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이제 주도한 사람들 우리는 산업자본주의다. 산업. 근데 이제 이런 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이제 지어야 되니까, 공장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초기 자본을 이제 초기 자본을 우리가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바로 우리는 이제 상업자본이다. 지금 나온 것처럼 상업, 커머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시원적 축적이라고 말합니다. 시원적 축적. 그러니까 중세 말에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아시아에서 이제 굉장히 뭐 거민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단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상업자본이다. 단순 판매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상업자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시원적으로 축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산업자본이다. 이거는 이제 제조업. 상업자본은 이제 단순 판매업.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자본은 제조업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자본주의는 바로 산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가 아니고 산업자본주의가 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부르주아가 주도를 했다. 부르주아가. 다시 말하면 봉건주의, 중세 때 장원제 이런 거는 귀족이 주도를 했지만, 근대 와서 자본주의는 부르주아가 주도를 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르주아는 중소상공업자로서 이윤축을 위해서는 이제 시장이 넓어야 되니까 기존의 영주 장원제로서는 만족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테두리를 국경을 넓히는 의미에서 민족, 국가 이런 개념을 이제 개발해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관료제와 상비군의 물적 토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료제가 상비군이 가능하려면 이제 돈이 있어요, 돈. 그럼 이 돈을, 물자를 조달하는 게 바로 조세제도거든요.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조세제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관료제와 상비군이 이제 가능했고, 그래서 근대 국가가 성립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화폐입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 화폐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초창기 그 시장은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나 이제 어느 단계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처음에 화폐는 태환 화폐라는 거예요. 태환. 자, 한문으로 보면 태자는 이게 바꿀 태자입니다. 태환의 한 것은 바꿀 태자, 바꿀 환자, 서로 맛 교환한다, 바꾼다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convertible,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게 태환 화폐에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불환 화폐, 바꿀 수 없는 unconvertible로 이제 전환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태환 화폐의 대표적인 게 금화, 은화 이런 거죠. 금화, 은화 같은 이런 엽전, 동전 이런 것들은 태환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화가 액면가하고 그 금 중량, 금은 동의 중량의 가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화는 이제 그 액면 가치가 10,000원짜리 금하면은 그거를 금을 녹여서 금반지로 만들어도 10,000원이거든요.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해요. 금화는 이런 거 우리는 태환화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화도 마찬가지, 동화도 마찬가지고, 동전이 그렇죠. 500원짜리 동전은 액면가도 500원이지만 그거를 녹여서 뭉쳐놓은 건 500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태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불화는 지폐죠, 지폐. 지폐는 5만원짜리 지폐, 액면가는 5만원이지만 그 종이 한 장의 원가는 뭐 100원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막 교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는 불환화폐다. 불환화폐. 지폐, 수표, 뭐 이런 것들은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불환화폐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골드바, 그다음에 옛날에 금화, 동전 이런 건 이제 태환화폐거든요. 이제 이게 초창기 자본주의 때는 이제 태환의 시대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금이 그러니까 모든 화폐의 가치를 척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금본위 시대라고 하죠. 금본위 시대. 그러나 이제 금이 너무 귀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은으로 바꿨어요. 은본위 시대. 은본위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본위 시대 때 이제 은을 이제 사람들이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은을 저장하는 그 금융기관이 필요했던데, 그때 등장한 게 은행이었던 거죠. 만약에 금본위 시대 때 등장해서 금융이 됐겠죠. 은본위 시대 때 등장했기 때문에 은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뱅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은행이라고 보잖아요. 은본위 시대로 왔다가 은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폐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도 뭐 골드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각 나라마다 좀, 뭐랄까요, 불평등하니까 금이 많이 나는 나라도 있고 금이 잘 안 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무역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무역을 통해서 이제 무역 흑자를 금의 형태로 이렇게 축적을 하는, 그게 그 당시 이제 대외 무역의 어떤 기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중상주의다. 중상주의란 말이니까 한문으로 쓰면은 상업을 중요시하는 주의다. 중상주의. 영어로 말하면 머켄틸리즘. 그러면 상품주의, 머켄틸리즘. 영어로 머천트. 그러니까 상품주의라는 뜻이죠. 상품주의. 이걸 우리는 이제 중상주의다. 중상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중상주의의 이제 꽃이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때 중상주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랑스와 영국과 뭐 에스파냐와 사이에 무역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든 무역 흑자를 많이, 서로 돈을 많이 벌어서 금으로 많이. 그 당시에는 부자냐 가난하냐, 어느 나라가 더 부자냐 이렇게 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뭐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의 금이 많냐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걸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중상주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 시작은 상업 자본주의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자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이 더 진행이 되니까 이제 독점 자본이 등장했어요. 대기업들 이런 생겨나갖고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부작용이 나타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금융 형태로 넘어간 거죠. 본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의 어떤 그 화폐가치 측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실물의 이제 그림자처럼 같이 움직여야 될 게 금융이잖아요, 금융.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의 시대에서 태환의 시대에서 불안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금융과 실물이 이제 괴리가 됐어요. 서로 이제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을 이제 지배하는 자가 실물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은행이 그 제조업을 통제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즘 하는 말로 금산 분리, 금융과 산업, 금산 분리, 금융업과 산업을 분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로는 금융자본주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뭐랄까 대은행을 이제 설립해서 대은행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을 이제 통제하는 건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금융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후기로 와서는 주주자본주의 형태는 이제 자본을 공개하는 각 기업별로 이제 자본을 공모하고 또 공모하기 위해서 또 기업을 공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내 주주들을 끌어모으고 해외 주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자본주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변화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를 한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말하면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시장경제 얘기를 하지만 이 자본주의를 한 것은 그냥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부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오로지 어떤 우리의 어떤 공동선이 아니라 오로지 이윤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한 것이 대단히 그 자체가 비인간주의죠. 인간성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인간성을 이제 감추려고 겉으로 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자본주의고 그것을 정치적인 이제 껍데기 외피로 고안해낸 제도가 이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자본주의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민주주의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른 뭐라고 할까요?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조합이죠. 다른 조합. 그래서 이게 계속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에 충실하면 경제적인 성장은 가능하지만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반대로 민주주의에 충실하다 보면 자본주의는 또 자본적 뭐랄까요 성장, 경제 성장, 개발 이런 것은 부진하다. 이렇게 또 뭐 좀 더 얘기하자면 민주주의가 정당성이라면 이제 자본은 축적이죠. 그러니까 축적에 치중하다 보면 정당성이 훼손되고 또 정당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또 축적이 또 부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 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뭐랄까 역설적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주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자본주의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러니까 토대는 자본주의고 상부구조는 민주주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가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이제 국가가 필요합니다. 자본의 지속적인 성장 이런 걸 위해서는 국가가 이제 나서서 뭐랄까요 자본의 어떤 그 조건, 축적 조건 같은 걸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또 자본주의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형적인 형태를 우리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국가와 독점 자본이 결탁이 돼서 독점 자본은 고도 성장을 해서 그 이윤을 조세 형태로 국가의 조세로 내고 국가는 또 독점 자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이제 독점 자본과 국가가 이제 유착하는 형태, 우리는 그거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는 자본주의가 좋아요. 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회주의는 세금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자본주의를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미래가 있냐, 이걸 놓고 이제 계속 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본주의는 영원할 것이다. 응? 영원할 것이다. 지금 현실을 보라.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는 조절 이론이라고 해요. 조절 이론. 반면에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이 전반적인 위기가 항상 자본주의는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이행론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계량주의라고 하는 거죠. 계량주의.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보면은,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율 조절이죠. 조절, 영어로 말하면 regulation, 규제, 조절 이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는 굉장히 강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생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은 생존력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봐서 알지만, 동유럽이 붕괴하고 구소련 체제가 붕괴한 걸 보아서 알지만, 사회주의가 그 약점이, 자본주의 못지않게 사회주의도 약점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는 함정에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계속 삐걱거리긴 하지만 빈부격차 문제도 있고 많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영원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조절 이론. 반면에 계량주의는 반대부터 얘기하죠. 그럼 사회주의 이행론은 뭐냐?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 항상 이런 모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편안할 날이 없다는 거죠. 항상 위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위기 상태. 항상 위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 위기는, 항상 위기 상태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혁명이 나든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든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이행론입니다. 사회주의 이행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뭐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계량주의 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택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자. 이렇게 절충, 우리가 말하는 제3의 길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형태를 이제 결합을 시킨,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형태를 결합시킨 게 제3의 길인데, 그 전형이 바로 이제 복지국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의, 그다음에 스위스나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서유럽 국가들, 나라들이 다 이제 그 국가 형태가 사실 복지국가거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 보면 다 사회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개입을 하는 사회주의 형태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이제 선거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이 복지국가고, 그렇지만 이 나라들은 항상 모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이 있어서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이제 정당화를 우선시하고, 또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또 축적을 우선시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모순 관계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대 민주주의의 발달입니다. 현대 말고 근대.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러니까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냐? 그 당시 민주주의 형태는 입헌군주제입니다. 영국에서 맨 먼저 명예혁명이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헌군주제가 됐습니다. 헌법을 제정을 하고 왕의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헌법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직접 선거에서 선출하는 이제 의회가 존재하는 것 형태가 되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영국을 출발로 해서
뭐 여러 나라에서 다 이제 도입했던 게 입헌군주제 형태였어요. 반면에 미국은 뭐였어요? 미국은 공화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화제의 선구라고 봐야 돼요. 물론 영국에서도 청교도 혁명이 있어가지고 크롬웰이 이제 총통으로 취임을 하잖아요. 영국도 잠시 공화제 시대에 있긴 했지만 공화제의 전형은 미국입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도 공화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주류가 바로 입헌군주제 형태였고 미국은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였다. 이렇게 한 거죠.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 선거에 의해서 선거 민주주의다. 또는 대의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통 선거권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선거제도가 별로 발달이 안 됐으니까 주로 지역 대표 원리에서 뽑았지. 오늘날 같이 비례대표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도 귀족 그 전통이 있었으니까 상원, 하원 이런 게 있었어요. 상원은 주로 이제 귀족 대표, 하원은 평민 대표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됐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본도 양원제죠. 상원인 참의원이 있고 하원인 중의원이 있잖아요. 미국도 물론 상원, 하원이 있고 영국도 상원, 하원. 대체로 모든 나라들은 이제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이제 신분제 전통이 좀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이제 시민혁명이거든요. 시민혁명으로 이제 영국에서든 아니면 유럽에서 시민혁명,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혁명이 나서 평민들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왕이 이제 굴복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거고, 시민혁명 그럼 어떻게 해서 났냐? 이거는 이제 사회계약설의 영향, 그 다음에 고대 민주주의 사상이 이제 부활함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의식 그 개혁을 시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이제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근대 민주주의를 쟁취한 거죠. 근대 민주주의가 뭐 자도로 된 것이 아니고 유혈혁명의 결과였던 겁니다. 영국도 명예혁명 때는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뭐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유혈혁명의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 민주주의의 그 근간이 뭐냐면 이제 권력 분립론이에요. 권력을 쪼개야 된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권력은 하여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권력 분립, 권력 분립. 그래서 그 권력 분립의 사상가는 존 로크의 이권 분립론입니다. 입법 행정부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해갖고 집행부와 사법부들로 이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로크가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고 여기에 이제 바탕을 둬서 오늘날 의원내각제가 형성이 된 것이고 이 의원내각제가 이제 퍼져나갔죠. 독일로, 프랑스로, 전 유럽으로, 그 다음에 인도까지, 일본까지 이렇게 퍼져온 것이 이권 분립론입니다. 반면에 이제 몽테스키에가 이제 주장한 게 삼권 분립이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몽테스키 그 주장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 주장 받아들여서 상권 분립을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뭐 대통령 중심제를 택한 나라가 몇몇 나라 있긴 하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죠. 이 두 나라가 바로 상권 분립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분립하는 것은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견제와 균형이죠. 견제 서로 체크한다. 견제 서로 밸런스 서로 밸런스를 이룬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 독재로 흐르지 않고 그런 국민들은 어떤 독재 횡포가 아니라 아주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권력 분립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몽사상. 계몽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 철학을 우리는 계몽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대 철학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철학 주로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대 철학이 중세 1500년 동안, 중세 때는 완전히 단절이 됐다가 1500년 만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이제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라틴어로 그리스로 된 그런 이제 고전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돼갖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했다는 거죠. 물론 라틴어도 어려운 언어지만 그리스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문화, 번역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지술, 종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속활자, 대량 생산 금속활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본, 그 다음에 도서 유통, 서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번역서가 팔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저변이 일단,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대 철학이 부활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번역과 출판 문화가 가능했던 것은 지적인 호기심이죠.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삶에 약간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겨났다. 호기심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번역서를 읽지 않았겠죠. 그러면 호기심은 또 왜 생겼냐? 시민혁명 때문에. 시민혁명 때문에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지니까. 그럼 시민혁명이 어떻게 해서 났냐? 과학혁명이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는 진보를 하게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X면 Y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 이런 이제 사고에 의해서 의식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순수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의식혁명이 과학혁명에 의해서 의식혁명이, 그 다음에 시민혁명으로,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 번역으로, 이렇게 해서 고대 철학의 부활 형태로 해서 근대 계몽 사상이 등장했다. 이렇게. 그 선구자가 된 것은 이제 백과전서파라고 합니다. 백과전서. 말 그대로 100가지 지식, 백과전서, 백과사전, 인사이클로피디아,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는 그런 백과전서파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디드로 달랑베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 무지 몽매한 사람들한테 백과사전 읽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깨우쳤다는 거죠. 계몽이란 말이 문을 연다. 개자와 몽매하다는 거죠. 무지 몽매한 사람들을 문을 열어서 깨우친다는 게 계몽이기 때문에 이 백과전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백과전서가 이제 지식의 보편화를 이제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의식이 깨면서 이제 시민혁명이 날 수 있던 거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칸트가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성이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3대 그 비판서를 냈잖아요. 이 사람의 칸트가 철학의 핵심은 이성이었습니다. 리전, 독일 말로는 베르눔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철학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런 인간이 이성에 의존해야 된다. 감성이나 오성으로 흐르면 안 되고 이성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칸트 철학을 계몽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헤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 역사는 정반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진보한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후퇴할 수도 있고 반동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해결의 철학 내용도 진보라고 하는 계몽이에요. 계몽.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도 말이에요. 우리가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중세 때 신본주의 사상에서 박차고 나와서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존재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의 섭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주체가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이제 관점을 이동시킨 사람이 데카르트였어요. 그 당시 별
별거 아니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일단 신본주의를 인식의 주체인 인본주의를 바꿨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들이 이어져 갖고 프랑스의 이제 장폴 사르트라든지 이런 또 실존주의자들 있잖아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데카르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또 하나는 방법론이죠. 방법론. 이 사람이 이제 방법 서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돌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연구를 하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는 방법이 중요하다. 뭐 대상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떻게 다가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일단 이게 이 사람은 방법론의 중요성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점에서 데카르트가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미국의 독립이죠. 미국의 독립이 우리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지구상의 최초 이민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유럽의 전부 민족 국가였습니다. 한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였는데 이제 미국이 신대륙이 이제 그 영국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 온 이주민, 프랑스에서 온 이주민,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온 이주민, 네덜란드, 아일랜드, 하여튼 각국에서 온 이런 이주민들이 하나로 모여서 국가를 이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최초 이민국가가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연방제입니다. 오늘날 뭐 각 나라 유럽에도 다 연방제를 하고 있고 호주나 캐나다도 다 연방제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그런 연방제는 드물지요. 미국은 50개 주가 주라고 한 스테이트라고 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지방자치단위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입니다. 스테이트. 그래서 주마다 주지사가 있어서 영어로는 가버너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주마다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마다 헌법이 있고 주마다 형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마다. 어떤 주는 살인, 사형제가 있는 그런 형법을 가진 주도 있고, 어떤 주는 또 종신형제만 있는 그런 또 형법을 가진 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제 말로 전형적인 그런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제의 이제 첫 사례가 됐다 이런 점에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라고는 전혀 새로운 제도를 고안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도자를 사실은 유럽처럼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왕당파라고 했죠. 왕당파. 왕당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공화파가 승리했습니다.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유럽식의 그런 구제도, 구체제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조지 워싱턴을 왕조가 아니라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그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제도를 창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몽테스키우의 상권분립제에 기초로 해서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를 둬서 이제 대통령이 이 3부를 다 이제 통과하는 국가 원수임과 동시에 행정부를 관장하는 또 행정수반 이렇게 해서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도입한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의 그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최초로 이제 이걸 모방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가 잠시 도입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샤를 드골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이제 받아들여서 샤를 드골이 이제 프랑스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이 식으로 대통령 중심입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프레지던트란 말은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프리 먼저 사이드 먼저 자리 잡는다는 거죠.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이제 프레지던트 제일 항석에 앉는 사람 프레지던트라고 이렇게 어원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원수도 프레지던트고 한 대학의 총장도 프레지던트고 이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어로는 The Great Revolution입니다. 대혁명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만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게 프랑스 대혁명인데, 이거는 이제 1789년에 일어난 것이고, 이거는 중세의 종말을, 그 다음에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 구분점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마 제국이 망하는 476년부터 프랑스 대혁명까지를 우리는 중세라고 하고, 프랑스 대혁명부터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를 우리는 근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시대의 중요한 구분점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해서 구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구체제. 우리가 말하는 한문으로 쓰면 옛날 체제. 영어로 하면 ancient regime. 옛 체제. 불어로 읽으면 ancien regime. 그러니까 구체제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 다시 말하면 봉건제, 신분제, 부족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민족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신분주의와 전근대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근대, 모더니티가 시작이 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반동이 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바로 근대로 바로 민주주의로 나아간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독재자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갖고 러시아 원정까지 나서고 해서 다시 이제 왕정복고식으로 다시 구시대 돌아간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폴레옹의 또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또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 이게 바로 역사상 쿠데타의 이제 어원이 된 겁니다. 쿠데타라고. 국가를 때린다. 쿠데타. 드했다. 국가를 스트라이크 오브 스테이트. 쿠데타라고 한 것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총통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삼촌 나폴레옹하고 자기하고 해서 우리는 왕조다 이렇게 해서 그는 보나파르트 왕조라고 그러죠. 보나파르트 왕조. 보나파르트 왕조는 이제 왕이 딱 2명밖에 없는, 우리 중국 역사의 수나라처럼, 수나라도 양견 양제 2사람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나파르티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또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프랑스는 이제 민주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반동이 잠시 있긴 했지만, 결국은 세계 역사는 도도한 흐름은, 대세는 역시 민주로 갔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번째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은 이제 산업혁명, 영어로 Industrial Revolution. 이거는 이제 인더스트리라는 말을 이제 공업으로 번역하면 공업혁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우리는 그냥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거는 근대의 문을 연 물적 토대다. 경제학에서 근대의 문을 연 것은 바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양식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1차 산업, 농업이 주도하는 시대였다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업으로, 다시 말하면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업혁명의 사회학적 측면은 뭐냐? 도시화죠. 산업혁명이 되면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경제학적 개념이라면, 사회학적 개념은 도시화고, 그러면 정치학적 개념은 뭐냐? 민주화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간의 수공업 형태, manufacture죠. 영어에 manu란 말이 들어가면 손이나 손. 간의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에서 공장제 대량 생산으로, 매스 프로덕션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생산 양식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그 다음에 주문제 생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류가 되는 또 산업도, 이때는 이제 기계 산업이 이제 중심이 됐잖아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 와서는 이제 전기,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와서는 전자, 4차 산업혁명이 와서 이제 융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의 원조는 바로, 근대의 문을 연 그런 경제학적 대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과학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은 어떻게 등장이 됐냐? 산업혁명의 양면성으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풍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시작한 거고, 또 산업혁명의 결과 인구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 인구 문제에 착안해서 또 경제학을 필요성을 또 토마스 멜더스가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 스미스와 토마스 멜더스는 산업혁명의 양면, 풍요의 측면과 위기의 측면의 이제 대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로 경제학은 산업혁명의 양면성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회학은 과학혁명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프랑스의 사회학은 꽁트가 실정주의 형태로 이제 과학적인 절차, 시각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전에 있던 전통적인 공상 프로동이나 생시몽의 그런 공상적 사회학을 이제 과학적 사회학으로 바꾼 거죠. 그다음 영국에서 사회학은 허버트 스펜서가 찰스 다윈의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생물학의 그런 과학을,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사회학은 이런 과학혁명의 발전에 힘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학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사회과학을 등장했냐?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을 해서 이제 시민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선거제도가 이제 발달하면서 결국은 선거제도와 정당, 뭐 이익집단, 뭐 비례대표제,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다음에 뭐 형태로도 순수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그다음에 프랑스형의 또 이원정부제, 뭐 이런 형태,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같은 이제 의원내각제라도 또 영국식 의원내각제하고 이제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다르거든요. 영국에는 왕이 있고 독일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독일의 대통령은 정치적 권한은 전혀 없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영국의 왕은 또 독일의 대통령과 또 다른 또 위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 때문에 선거. 그래서 결국은 정치학은 시민혁명과 선거로 인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리상의 발견이죠. 우리가 항해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신대륙이나 그다음에 인도항로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세계 일주, 마젤란의 세계 일주 이렇게 해서 전 이제 지구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지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뭐랄까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뭐 이런 다양성,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도 있고 또 신대륙도 있고 또 남극 대륙도 있고 이런 이제 관점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이제 시골 된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19세기까지 변하는 약 한 10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이후에 유럽 사회적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사회과학의 등장 계기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주교재를 가지고 앞에 제1부 부분들을 서론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럽 역사에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좀 자료를 찾아서 인터넷으로라도 유럽 역사를 좀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